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이번 주면 우리나라는 구정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족, 친구, 연인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열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지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는 아무래도 본격적인 미국의 어닝 시즌이죠. 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목요일에는 인텔이나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차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하게 좀 봐야 할 경제 지표 중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경기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경기 선행 지수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넘어오게 되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S&P 글로벌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뭐 일단 확정치보다는 잠정치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잠정치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엊그저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뉴욕 주의 제조업 지수가 있었죠. 근데 그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뭐 리치몬드 쪽에서도 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각 지역의 제조업 지수 동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가게 되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를 실시간 해주고 있죠. 지금 간밤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따져보면 지금 현재 3.5% 정도 4분기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나가게 되면 미국의 1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까지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을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월요일고 화요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개장을 하니까요. 거기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올해 들어서 연초 위에 상당히 긍정적인 증시의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 사례와 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 왜 이렇게 증시가 강세의 이유를 보이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인플레이션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간밤에 보면 미국의 도매 물가인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뭐 이 PPI뿐만이 아니라 CPI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좀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상당히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정말 많이 좀 발생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리오프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경감이 되면서 특히 천연가스죠.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센티멘트라든지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올 연초 이후에 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이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또는 아니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이 검정색 라인이 언제냐면 저희 2007,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현재 시점을 한번 비교해 놓은 그래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뭐 상방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일 거고요. 하방 압력을 좀 키울 만한 요인들은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좀 끈적하네 라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둔화가 된다라든지, 또는 실물과 금융 간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괴리가 지금 어느 한 방에 지금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하방 압력을 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장 제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향후에 나오는 데이터나 지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좀 팔로우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지난해 10월 이후에 보면 미국의 금융 환경은 상당히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블룸버그의 금융 환경 지수를 보면 실제 지난해 10월 달에 정말 안 좋은 수준까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 있다가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10년물 국채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지난해 연말 그리고 1월 초에 고용보고서 발표될 때,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 또는 생산자 물가나 실물 지표가 발표된 이후 시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기의 차입금리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차입금리가 뭐가 있죠? 바로 모기지 금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7%까지 넘어갔던 게 지금은 6%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6% 미만으로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연준이 바라는 환경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보시다시피 단기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과 3개월 또는 10년물과 2년물, 이러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좀 더 심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준금리하고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기준금리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10년물 또는 2년물, 3개월간의 이런 차이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역전도 좀 더 심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 기준금리와 10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40년대 최고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융과 실물, 시장과 연준 간에 분명히 괴리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한 괴리는 분명히 좁혀지는 계기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면 과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난 이후의 흐름들이 어땠느냐? 최근에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1970년대의 역사가 반복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두 개의 그래프, 검정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점을 찍은 이후에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금 완화 정책 이후에 다시금 인플레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해 6월 달에 9.1%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6.5%까지 이렇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후에 인플레가 이렇게 다시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준의 제한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제 이번 1월 31일부터 2월 1일 처음으로 열리는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아마 이런 부분, 시장이 생각하는 부분과 연준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아마 악유가 좀 더 치열하게 맞붙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봐야 될 건 또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를 좀 본다라고 하면 상품 물가는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물가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이 월스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럼 이 서비스 물가를 좌우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임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된 이후에 장기물 금리가 이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00만 명 정도 초과 공급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해서 기업들이 내는 이 구인 건수와 저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고 실제 지금 이 구인 건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에게 훨씬 더 베네핏을 줘야 되는 거죠.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직장을 바꾸는 사람이라든지 이직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의 그 임금 그 차이를 봤을 때 여전히 이만큼 괴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에서 8% 정도의 임금을 올려서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대로 이제 그 직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 갭이 좀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는 그렇게 갭이 크지 않았었다라는 것까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서비스 물가가 좀 더 내려오는 모습이 가팔라지기 위해서는 이 간격이 좁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부분까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저희가 올 연초 이후에 증시 움직임이 좋았던 게 유럽 쪽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경제 지표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보면은 실제 연초 이후보다는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글로벌 펀드 자금의 흐름,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 미국보다는 유럽 쪽으로 훨씬 더 들어가는 자금의 쏠림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경제 지표상에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CTA에서 발표하는 경제 서프라이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선이 돼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전 가격까지 이미 다 회복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도 보면 지난 2022년에서 23년 이 겨울 동계 시즌 동안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가스 저장고를 가득가득 채워놨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 현재 겨울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가스 저장 용량이 80에서 90% 정도라고 합니다. 가스 거의 쓰지 않은 거예요. 거의 쓰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태로라고 하면 올 겨울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맥스 진짜 많이 남은 데는 80%까지도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로존의 어떤 전체적인 그 리스크를 좀 낮추는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로존 역시 인플레가 점차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면서 실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미국 쪽보다는 유로존 쪽에 좀 더 메리트가 있어서 접근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났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앞서 고용 시장이 좀 빡빡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올 3월까지 약 1만 명의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아마존 대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중소기업 단까지는 그게 내려오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실제 심각한 경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때는 이 중소기업 단까지 내려올 때가 진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실제 보면 NFIB라고 하는 곳은 미국의 자영업자 연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실제 전체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하죠. 향후에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게 지금 역축이거든요. 이게 그래프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점차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답하는 비중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지표와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간의 상관관계가 꽤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략 한 20만 건 초반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항상 경기가 이렇게 다운되는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항상 올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준이
지난 12월 FOMC 이후에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 올 연말쯤에 예상하고 있는 실업률은 대략 4.6% 정도였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미국의 소비자와 관련해서 소비자 심리와 말씀드릴 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같이 좀 보실 만한 게 자영업자 연맹에서 나오는 소기업 낙관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의외로 또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최근에 좀 나타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지표의 양의 상관관계를 좀 봤을 때 향후에 소비자 지수도 이렇게 좀 소비자 심리도 이렇게 좀 꺾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결국에는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경기와 좀 연관을 지어서 보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지표들이 좀 있긴 한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지표도 좀 가져오긴 했는데, 앞으로 고용이나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향후에 경기가 좀 더 슬로우다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둔화 또는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열어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증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와 관련해서는 그 매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면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올 연말에 S&P 목표 주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대략 4,000선 정도이잖아요. 근데 상당수 거의 뭐 4분의 1 이상의 펀드 매니저들이 올해는 3,800에서 4,000선이 많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올해는 그러면 박스권이네. 그렇죠? 올해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일단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에 아까 저희가 지금 올 연초까지 이렇게 좀 흐름이 좋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속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하락을 할지, 특히 그러면 이 하락을 할 때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꼬리 위험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 즉 스티키하게 인플레가 지속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지금 회색 그래프가 22년 12월 데이터이거든요. 22년 12월 데이터인데 이보다는 소폭 줄어들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경착륙 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꼬리 위험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매파적 중앙은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금 시장이 아까 분명히 제가 시장과 연준 간에 약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괴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시장은 연준은 분명히 올해 5.1%까지 최종 금리를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대략 4.9%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지금 4.5%의 기준 금리가 이번 2월 1일 날 나오는 결과에서 대략 25bp 정도 올리고 그리고 3월 20일경에 있는 회의에서 25bp 올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2월달 그리고 3월달이면 이제 연준이 할 역할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가 지속이 되다 보니 중앙은행이 좀 더 매파적인 의견을 내비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펀드 매니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정학적 위협 이런 거는 뭐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금융여건이 약간 완화가 되다 보니까 신용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경감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재확산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올해 이제 아마 연중 내내 특히 이제 상반기 좀 늦은 상반기쯤에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부채 한도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미 지금 미국의 부채는 의회가 정해놓은 한도에 거의 도달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19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늘부터 부채 한도를
그나마 좀 이 데드라인을 좀 늦추기 위한 특별 회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상원은 민주당,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공화당 하원 의장을 지금 이제 존 메카시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의장인데 이 하원 의장을 뽑기 위해서 15차례나 투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 하원 의회 역사상 거의 뭐 100여 년 만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내용이 나온 대로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한다고 관련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함께 좀 쌓아 놓으셨다가 계속 관련 내용이 나오면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2011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8월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최악의 날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원과 하원이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한 이슈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시장에 좀 자극이 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서 들어본 내용이 바로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내용일 거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 상황, 즉 낮은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서 그러니까 통화정책 같은 경우도 시장에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골디락스라고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S&P 500 지수가 보면 200일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략적으로 4,000포인트 정도가 허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계속 지금 넘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서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융시장과 그리고 또는 현재 시장과 그리고 실물경제 그리고 연준 간의 약간의 거리감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효과는 상당히 완화가 됐다고 했는데 10년물 국채수익률이 3.3%까지 현재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고용이나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여건에 따라서 악화될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플레 둔화가 지금 11월, 12월, 1월까지 이렇게 3개월 연속되고 있는데 이 둔화 속도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점차적으로 둔화될 수도 있다,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보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은 연준위원들의 일단 발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발언이 없는 기간이고요. 왜냐하면 1월 31일부터 2월 1일 날 올해 첫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발표하고요.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3.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3분기 같은 경우는 3.2% 성장을 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아무쪼록 가족과 친구분들과 또는 연인과 행복한 연휴 보내도록 하시고요. 또 저는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